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성공이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성공인 것이다. 실제적 궁핍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궁핍감과 궁핍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외려 늘어나기까지 했다. 중세 유럽의 변덕스러운 땅을 경작하던 조상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부와 가능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신이 모자란 존재고 자신의 소유도 충분치 못하다는 느낌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심리를 생각해내보면 이런 박탈감도 그렇게 이상할 것은 없다. 어떤 것? 예를 들어 부나 존중의 적절한 수준은 결코 독립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준거 집단, 즉 우리와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조건과 우리의 조건을 비교해서 결정이 된다. 역시 비교당하고 상대적인 거요. 우리가 가진 것은 그 자체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중세 조상의 생활과 비교하여 판단할 수도 없다.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놀라운 번영을 이룩했다고 강조하는 소리를 들어봤자 전혀 감동을 느낄 수가 없다. 오직 내가 밑줄 걷는 부분이야. 오직 우리가 함께 자라고 함께 일하고 친구로 사귀고 공적인 영역에서 동일시하는 사람들만큼 가졌을 때 또는 그보다 약간 더 가졌을 때만 우리는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설사 우풍이 심하고 비위생적인 오두막에 살면서 크고 따뜻한 성에 사는 귀족의 지배에 시달린다 해도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사는 것을 본다면 우리 조건은 정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괴로운 조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질투심이 생겨나는 일은 드물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쾌적한 집에 살며 편안한 일자리로 출근한다 해도 경솔하게 동창회에 나갔다가 옛 친구 몇 명이 아주 매력적인 일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우리 집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는 생각에 시달려 정신을 못 가누기 십상일 것이다. 즉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 이야말로 불안과 우라의 원천이다. 키 작은 사람이라 해도 고만고만한 사람들 사이에 살면 키 때문에 쓸데없이 괴로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집단의 다른 사람들의 키가 약간이라도 더 자라난다면 갑자기 불안에 빠지고 불만족과 질투심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키가 1mm라도 줄어든 것이 아닌데 비슷한 사람끼리 조금 더 컸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는 거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불평등을 고려할 때 질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가 모두를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아도 전혀 마음이 쓰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보다 약간 더 나을 뿐인데 조금 나을 뿐인데 끔찍한 괴로움에 시달리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 한해서만 질투를 느낀다. 와, 이건 무서운 사실이에요. 우리의 중고 집단 속한 사람들만 선망한다는 것이다. 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성공이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성공인 것이다. 와,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읽으면서도 약간 부끄럽기도 하면서 이게 공감이 가면 나도 이런 감정을 가졌다라는 거잖아. 솔직히 나도 그랬거든. 이건희가 부러운 적이 없어. 막 이건희 때문에 내가 불안한 적은 없어. 이건희가 올해 막 세금 얼마 더 냈다 그래서 내가 나 이거 어떡하지? 더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막 이런 적은 없어. 근데 이 비슷한 이 동년배 친구들이나 그게 여태까지 쭉 내가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나보다 나은 상황에 놓이거나 돈 좀 더 벌고 막 승승장구하면은 야, 내가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좀 분발이 필요한데 이거 좀 불안한데 이렇잖아. 내 얘기였네. 아유 부끄러워. 자, 다음 갑니다. 데이비드 휴먼 인성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질투심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불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근접 상태다. 일반 병사는 상사나 상병에게 느끼는 것과 비교하면 장군에게는 질투심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뛰어난 작가 역시 평범한 삼류 작가보다는 자신에게 좀 더 접근한 작가들로부터 질투를 더 받는다. 불균형이 심하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서 먼 것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되거나 그런 비교의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겨 우리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질투할 사람도 늘어난다. 18세기와 19세기의 위대한 정치혁명과 소비자혁명은 인류의 물질적 운명을 크게 개선시키는 동시에 심리적 고뇌도 안겨주었다. 그 중심에 자리 잡은 특별하고도 새로운 이상, 즉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평등하며 누구나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사실 역사상 대부분의 기관에는 그 반대되는 가정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불평등과 낮은 기대 수준이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것이었다. 극소수만이 부와 충족을 갈망했다. 다수는 자신이 착취를 당하며 체념 속에 살아갈 운명임을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노예며 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들에게는 노예제도가 편리하고 정당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에서 이렇게 말했으며 그리스와 로마의 거의 모든 사상가와 지도자가 이런 입장을 지지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와 노동계급은 보통 이성이 없는 피조물로 간주했으며 그 결과 가축이 밭을 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어울린다고 여겼다. 당시 엘리트가 그들에게도 권리와 갈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망치와 낫의 정신 상태나 행복 수준을 연구하겠다는 말만큼이나 터무니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윌트 휘트먼은 플립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위대함은 곧 맹종 없는 평등이라고 말했다. 미 합중국 정신은 그 행정부나 입법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사나 작가나 대학이나 교회나 응접실에 있는 것도 아니요 심지어 신문이나 발명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보통 사람에게 있다.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 그들이 참여하는 무시무시한 의미를 지닌 선거. 그들이 대통령 앞에서 모자를 벗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들 앞에서 모자를 벗는다라는 사실. 이 바로 미국의 정신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비자혁명과 민주적혁명에 감탄하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창조한 근대적인 평등사회가 부딪힌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알렉시스 드 도크빌은 이 문제를 처음으로 깊이 생각해 본 사람으로 꼽힌다. 1830년대 어린 미국을 돌아본 이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역사가는 새로운 공화국 국민의 영혼을 잠식하는 예상치 못한 병을 분별해냈다. 미국인들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이런 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볼 때마다 괴로워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왜 미국인은 번영 속에서도 그렇게 불안을 느끼는가 라는 제목의 장에서 불만과 높은 기대, 선망과 평등의 관계를 끈질기게 분석한다. 출생과 운에 따른 모든 특권을 폐지했을 때, 모든 사람이 직업의 선택을 자유를 누릴 때 야망이 큰 사람은 위대한 일을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자신이 비범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험을 통해 금세 교정되고 마는 망상이다. 불평등이 사회의 일반 법칙일 때는 아무리 불평등한 측면이라도 사람들 눈길을 끌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체로 평등해지면 약간의 차이라도 눈에 띄고 만다. 그래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종종 묘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평온하고 느긋한 환경에서도 삶에 대한 혐오에 살이 잡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자살률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살은 드문 대신 광증이 다른 어느 곳에보다 흔하다고 한다. 토크빌은 귀족 사회의 제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776년이나 1789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는 근대 서양의 주민이 중세 유럽의 낮은 계급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중세 궁핍한 계급은 근대 후손이 결코 누리지 못할 정신적 평온을 누렸다고 보았다. 귀족 계급의 지원을 받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사회는 그 참상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맛보기 어려운 몇 가지 행복을 누렸다. 민중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신분 외에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지도자와 동등해지기를 기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엄혹한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반감을 품지도 모욕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저 신이 정해준 불가피한 고난이라고 생각했다. 농노는 자신의 열등한 위치가 불변의 자연의 질서 결과라고 여겼다.
그 결과 운을 불평등하게 타고난 여러 계급 사이의 일종의 친선관계가 확립되었다. 사회는 불평등했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지는 않았다. 야, 이 무서운 얘기야. 그러나 민주주의는 기대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철거해버렸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물질적 평등을 성취할 수단이 없는데도 이론적으로는 평등하다고 느꼈다. 토크빌은 말한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자의 쾌락에 희망과 질시가 섞인 눈길을 던졌다. 가난한 시민은 부자 시민을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했으며 언젠가는 그들의 뒤를 쫓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이 늘 틀린 것은 아니었다. 초라한 배경에서 태어났지만 큰 부를 일군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예외가 규칙이 될 수는 없었다. 미국에도 여전히 최하층 빈민이 있었다. 그러나 귀족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과는 달리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기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다. 토크빌은 귀족 사회와 민주 사회는 구성원들의 빈곤 개념이 다르다며 이 점은 하인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히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귀족 사회에서 하인은 선뜻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런 하인들은 토크빌의 표현을 빌리면 드높은 생각, 강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언론과 여론이 하인들도 사회의 정상에 올라설 수 있다고, 그들 역시 산업가나 판사나 과학자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무자비하게 부추겼다. 이렇게 무제한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처음에는 특히 젊은 하인들 사이에 명랑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 가장 재능이 뛰어나거나 운이 좋은 사람은 목표를 이룰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수는 상승에 실패한다. 토크빌은 그들의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걸 보았다. 그들은 우화 때문에 생기를 잃고 자신과 주인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갔다. 거의 모든 서구 사회에서 18세기까지 유지되면서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이동의 희망을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엄격한 계급 체제, 솔주베리의 존과 존 포티스큐가 찬양했던 체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정의롭지 못했다. 그러나 이 체제는 가장 밑바닥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자유를 주었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성취를 비교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자유였다. 덕분에 그들은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토크빌이 미국 여행을 하고 나서 몇십 년 뒤 사회 구성원들에게 무제한의 기대를 갖게 하는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를 심리적인 각도에서 탐사한 사람은 미국인 윌리엄 제임스였다. 제임스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두어야만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또 어떤 일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모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가치관을 걸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만 수모를 느낀다. 무엇을 승리로 해석하느냐, 무엇을 실패로 간주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다. 시도가 없으면 실패도 없고 실패가 없으면 수모도 없다. 따라서 이 세계에서 자존심은 전적으로 자신이 무엇이 되도록 또 무슨 일을 하도록 스스로 밀어붙이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자기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실제 성취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임스의 방정식은 우리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 수모를 당할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무엇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행복이 결정된다. 나는 이 페이지를 다 마음에 들어서 다 밑줄 그어놨어. 한때 유명했던 배우, 몰락한 정치가, 그리고 토크빌의 말을 따르자면 성공하지 못한 미국인이 겪는 고통에 비길 만한 것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이 방정식은 우리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도 암시한다. 하나는 더 많은 성취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취하고 싶은 일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제임스는 두 번째 방법의 장점을 지적한다. 요구를 버리는 것은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만큼이나 행복하고 마음 편한 일이다. 어떤 영역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마음이 묘하게 편해진다. 젊거나 늘씬해지려고 애쓰기를 포기하는 날은 얼마나 즐거운가. 우리는 말한다. 다행이야. 그런 환상들은 이제 사라졌어. 자아에 더해지는 모든 것은 자랑거리일 뿐 아니라 부담이기도 하다. 야, 나는 요 페이지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니?
기대 좌절에 따르는 위험은 내세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더 심각해졌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원한 삶의 짧은 서곡에 불과하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 영원한 삶을 배경으로 보면 순간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으로 질투심으로 흐르는 마음을 다독일 것이다. 그러나 내세에 대한 믿음이 과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유치한 아편에 불과하다고 해석해버린다면 성공하고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압박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고 그것도 무시무시할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지상의 성취는 다른 세계에서 실현해야 하는 서곡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의 총합이 된다. 또 밑줄 들어갑니다. 삶은 불가피하게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은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중요한 자산이었으며 우라로 치닫는 마음을 막아주는 보루였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근대적 세계관이 배양한 기대 때문에 잔인하게 훼손되어 버렸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이라는 책에서 위로해주는 말투로 불행은 삶에 움직일 수 없는 본질이며 비참한 인간 상황의 일부라고 말하면서 이 비참한 삶에서 인간이 자신만의 힘으로 기쁨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론을 경멸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시인 웨스타슈 데상은 지상의 삶에 대해 이렇게 썼다. 템스트브바브 한글로 할게요. 애도와 유혹의 시간, 눈물의 시절, 질투와 고통의 시절, 무기력과 저주의 시간, 지상의 삶. 한 살짜리 아들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자 부르고뉴의 선량공 필리프는 근대 이전 시대의 많은 목소리들을 대변하는 듯한 말투로 대꾸했다. 만일 신께서 나를 그렇게 일찍 죽게 하셨다면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또 이게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볼까? 또 염세주의가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러나 근대는 염세주의에 그렇게 관대하지도 친절하지도 않았다. 19세기 초부터 서양의 서점들은 자수성가한 영웅들의 자서전이나 아직 자수성가하지 못한 사람들을 겨냥한 조언집, 인격을 일괄적으로 개조할 수 있고 금세 엄청난 부와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훈담으로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또 의도와는 달리 그들을 슬프게 했다. 야, 미치지 않았니? 19세기 초부터 지금 상황이랑 똑같지 않니? 왜 이렇게 되풀이 되냐? 지금도 왜 자기계발서 지금 베스트셀러 엄청나게 나와 있고 누구의 명언, 교훈 이런 거 늘 몇 권씩 집에도 있잖아. 그게 또 그걸 읽으면서 나도 이제 나의 변화를 이제 생각하면서 나도 바뀌어질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잖아, 그죠? 근데 그게 바뀌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있기도 하겠지만 드물다.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위치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